민주노총 총파업 강사단학교 참여해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사단학교가 동지들과 함께 모여서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결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조건이 그렇지 못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우리 간부들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이 결심하면 조합원들은 함께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파업 강사단학교에 참여하신 동지들이 현장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 총파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왜 총파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해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지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부족하나마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고민을 함께 들어봐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간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동지들이 오늘 강사단학교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의한 내용 현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오늘의 강사단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오늘 동지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또 정부의 마녀사냥으로 민주노총이 많이 객관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단순히 민주노총의 조직적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민주노총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남아 영상으로 동지들과 함께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 진솔하고 의미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결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총파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여러 차례 총파업을 주장해왔고 준비해왔고 실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의 총파업은 아주 이력적인 투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총파업이 관성화되고 형식화되고 구호화된 것 아닌가. 그래서 왜 매번 총파업을 주장하는가라고 하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따라서 민주노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환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앞으로 예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지위는, 우리 민중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동지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하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시기에 투쟁을 한번 크게 해보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가 바뀌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기에 2021년을 경과하는 이 시기에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조직된 110만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그 투쟁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점, 지배 권력,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시기에 유일하게 투쟁할 수 있는 조직 민주노총이라는 점, 이것이 동지들과 함께 총파업 투쟁을 이 시기에 진행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노동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 고용 형태,
일자리 문제가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변화의 지점은 IMF를 들 수 있습니다. IMF 시기에 노동자들에 관련한 법과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었고 그것에 의해서 규정된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5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훨씬 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재벌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깎고 있지만 CEO들의 연봉은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배당금을 배정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주주들의 가장 큰 손인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그 이익을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고도화된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20, 30년간 한국 사회를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일까요? 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전환과 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이런 변화를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 시기가 전환기라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환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IMF 시기의 전환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땠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았습니다. 이 지금의 전환이, 코로나 시대의 전환이, 산업구조 개편의 전환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예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기에 걸맞는 총노동의 투쟁,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IMF 시기에 주요하게는 정리해고법, 구조조정법, 파견법, 기간제법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이나 생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비정규 노동, 간접 고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IMF 시기에 부도가 나고 도산한 기업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업들은 전부 다 재벌과 대기업이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도산하고 부도난 기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또다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IMF 시기 일자리를 잃었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갔다면 지금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자리에서마저 밀려난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노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계약 관계를 형성한다 정도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의 대명사로 이야기되는 것이 대리운전이나 배달 노동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자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용 형태가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계약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누구인지, 소위 사장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사장은 누구일까요? 배달 노동자들의 사장은 누구일까요? 배달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이런 구분이 훨씬 더 모호해지고 그래서 결국 플랫폼 노동이 확산될수록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이 전면화될수록 노동자들의 권리가 하향평준화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향평준화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고용이 불안해졌듯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될수록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향평준화되고 고용은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비정규 노동은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인 기간 일을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단시간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단시간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것의 대명사로 소위 자동차 산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가 전면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차나 기아차가 한국 사회 자동차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량을 줄일까요? 전기차나 수소차가 생산되어도 라인의 속도를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값이 비쌉니다. 생산량은 줄지 않고 가격은 높고, 그렇다면 매출 자체는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이윤도 늘어나겠죠.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는 엔진이나 변속기나 내연기관을 만들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단순히 완성차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부품사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에게는 수소차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면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전기차 콘센트를 설치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이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미명하에 다 재벌과 자본에게 복속되게 됩니다. 이런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결국 이것은 개별 사업장에서, 개별 업종에서 대응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처우 문제를 달리 바라보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위기 때마다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IMF의 강남 부자들 술자리 구호가 이대로였다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위기는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기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이 위기 시기에 불평등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평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지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 해도 낙제점 이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90% 이상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 지지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 남북관계를 바꾸겠다는 것. 그것이 임기 초에 이야기되고 실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으로 대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내겠다. 소위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그들의 약속과는 다르게 그들의 정책은 자본의 편에, 재벌의 편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문재인 정부 임기 첫날 인천공항을 찾아서 1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만들겠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정규직화 시켜주겠다. 그 자리에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11명의 노동자들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6명은 자회사로 갔습니다. 4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1명은 임용 과정에 탈락해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민낯입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아니라 악독한 사용자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민간에서도 훨씬 더 악랄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에서, 현대제철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불법 파견 소송에 승소한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가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자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이제 한국 사회도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혁하면서 여당인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ILO 핵심역을 비준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들의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노동법 개혁을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노동존중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포기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어느 후보도 부정하지 못하는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만 일정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바로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때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때문, 경제성장의 둔화도 최저임금 때문, 코로나 시대에 무슨 최저임금을 올리냐라는 논리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안겼습니다. 단순히 1만 원의 공약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던 최저의 생존을 보장하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것마저 훼손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첫 출발이었던 최저임금 문제를 포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소위 소주성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 4년간의 경험, 이 4년간의 문재인 정부 행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민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1700만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부정한 정권을 몰락시켰고 그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촛불 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를 명명했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가 청산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불평등의 타파였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이야기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이고 친노동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정책이나 그들의 공약이,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삶이 친노동자적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대선 후보 주자들에게 기대하고 희망하고 다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으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또 다른 어떤 누구이든 간에 그들에게 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노총 110만의 총파업투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도 보수 야당도 10월경이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예비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그 시점에 대통령 후보들에게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총파업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민주노총은 지난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5대 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핵심 쟁취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입니다. IMF가 몰고 온 비정규직,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첫 번째 의제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을 걸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구구절절 동지들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전태일 3법 중 2가지인 노조법 2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국가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무려 60%, 70%에 다다릅니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노동조합 가입하자 하면 그분들이 노동조합 가입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징계받는 거 아니야?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노동조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면서 하나의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쉴 권리도, 임금을 하고 연장근로를 하고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도 박탈당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고마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법이 3개나 존재하는 비상식적인 국가입니다.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교원노조특별법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장하고 그들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상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노동자라면 그것이 공무원이든 교사이든 현장의 제조업 노동자이든 플랫폼 노동자이든 가리지 않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핵심 쟁취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입니다. 산업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산업구조가 진전될수록 구조는 바뀌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자본가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편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제대로 된 산업전환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MF를 겪으면서 수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영화된 공기업들을 다시 국유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소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유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제 물이든 전기든 가스든 필수 공공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개입력을 높이고 거기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요구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을 제기합니다. 산별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산별노조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교섭할 권리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산별노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은 산별노조의 힘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노조할 권리, 산별 교섭할 권리 보장시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의료, 교육,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십 차례의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무수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노동자들의 임금은 40% 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80%가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강남의 서울 아파트들은 이제 한 평에 1억씩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해서 월급을 저축하고 그것으로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우리는 병원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네,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폭넓게 보장되고
건강보험의 보정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노인들은 일자리를 일찍 잃은,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돌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규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도 어렵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낳고, 소득 양극화가 자산의 불평등을 낳고, 자산의 불평등이 또다시 교육의 불평등을 낳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세 번째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의료, 돌봄, 교육, 주택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가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이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까지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약 3달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총파업 투쟁은 위력적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110만이 한날 한시에 함께 총파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 됩니다. 결의하면 됩니다. 내가 내 현장을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나부터 총파업에 매진하겠다는 결의로 준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사업장을 책임지고 나부터 결의하는 것, 이것이 총파업의 출발입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를 주도해왔던 세력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이 거리를 점했고,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 민주화의 담론을 제시하고 이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기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누가 거리를 점하는가, 누가 거리를 장악하는가, 누가 사회 변화의 담론을 주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기득권에게 권한이 더 공고화되는 것으로, 또다시 자본의 곡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이 사회를 끌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 사회를 전환시켜낼 것인가의 기로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 우리 민주노총의 결심이, 결의가, 투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 대전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0월 20일 하루의 투쟁이 법과 제도를 바꾸어내고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10월 20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투쟁을 출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13일에는 노동자 대회를 서울에서 전국 집중으로 열어낼 것입니다. 11월 17일 농민들도 서울로 집결해서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민들도 빈민대회를 11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12월 지역별 민중대회로 모아내고 1월 민중총궐기로 확산시켜낼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를 흔들고 대선판을 흔들고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출발이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입니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11월 13일 노동자대회도, 농민대회도, 빈민대회도, 민중총궐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변화하는 출발,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에 나섭시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은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110만의 회원을 거느린, 110만의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은 없습니다. 민주노총만큼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노력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어려운 조건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이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지금 이 시기 안에도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깃발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웁시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정말 제대로 한번 조직해 봅시다. 그 힘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어냅시다. 힘찬 변화의 시작을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어냅시다.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